안녕하세요. 과학책방 사입니다. 오늘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를 읽겠습니다. 원자폭탄의 창조자, 그러나 파괴자이고 싶었던 두 천재 이야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6부 365쪽을 읽겠습니다. 6부 신의 비밀에 다가가다.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을 처음 만난 것은 1932년 1월 아인슈타인이 칼텍을 방문했을 때였다. 1935년 1월 오펜하이머는 미국 물리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동부로 여행을 떠났다. 뉴욕에 머무는 동안 프린스턴 고등연구소가 방문교수로 초청해 방문하게 된다. 당시 프린스턴 대학 수학과와 같은 건물을 쓰고 있던 고등연구소를 방문한 소감을 그는 이렇게 쓰고 있다. 프린스턴은 정신병원이나 마찬가지야. 유명한 이름값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황량하기 그지없어. 아인슈타인은 완전히 멍청이야. 내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겠니? 그렇지만 한참이나 대화하고 손을 흔든 다음에야 거부 의사를 밝히고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 스미스 앤 와이너 1980, 190 오펜하이머가 그렇게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스타일, 양자 물리학에 대한 견해, 현대 물리학의 당면 과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인슈타인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아인슈타인은 양자 물리학의 엄청난 성공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물리학 세계의 이해를 돕는 데 양자 물리학이 꼭 필요한 이론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의 연구 스타일은 유명하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과학적 연구 활동에서도 독불장군이었다. 1931년 내가 바라본 세상에서 아인슈타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진정 외로운 여행자. 어느 나라에도, 나의 집에도, 친구들에게도, 가족에게도 나의 모든 마음을 준 적이 없다.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거리감과 고독을 느낀다. 누가 그런 상황에서 냉정함과 마음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편견과 관습, 판단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으며 불안한 토대 위에서 내적 균형을 찾으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 1954 9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글을 쓰던 1931년 당시 아인슈타인이야말로 방대한 규모의 협력 네트워크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1907년에 아인슈타인이 쓴 공동 작품을 보면 그는 이미 빌헬름 빈, 요하네스 슈타르크, 막스 플랑크, 루돌프 라덴버그, 조모펠트, 막스 플랑크, 막스 폰 라우에와 알고 지내는 등 관계망이 폭넓었다. 1909년에 이르면 알프레트 부에러, 핸드릭 로렌츠 헤이케 카메를링 오네스, 필립 레나르트, 에른스트 마흐, 마르셀 그로스만, 장페랭, 파울 에렌퍼스트, 프리츠 하버, 발터 네른스트, 발터 쇼트키, 마리안 폰 스몰루코프스키, 에르빈 프로이드리히, 데이비드 힐버트, 에른스트 체르멜로 등의 이름이 아인슈타인의 협력자 명단에 더 들어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식화하던 순간 그 명단은 더 늘어나 툴리오 레비치비타, 카를 슈바르츠, 실트, 빌럼드 지터, 오토 스트루베, 오토 슈테른, 헤르만 바일, 콘스탄틴 카라테오도리, 구스타프 미에, 롤란드 에웨트베시, 펠릭스 클라인, 에딩턴이 추가되었다. 이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이거나 수학자, 천문학자, 철학자들이었다. 그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아카이브를 보면 이후에도 아인슈타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났다. 1931년 글에서 쓴 외로운 여행자는 아마도 1920년대 초반 베를린 카이저 빌헬름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 시절 아인슈타인은 동료였던 마르셀 그로스만, 베소, 밀레바 마릭, 이후 아인슈타인과 마릭은 결혼했다. 친분이 깊었다. 벨은 특허청에서 일할 때는 모리스 솔로빈, 콘라드 하비츠,
아인슈타인과 친하게 지냈다. 그들은 아카데미 올림피아라는 모임을 만들어 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던 경이적인 순간에는 특허청 동료들과 고민을 나누기도 했다. 수학, 중력, 공분산, 기하학과 관련된 문제는 마르셀 그로스만을 통해, 이후에는 제이콥 구름머를 통해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1920년대에는 지라드, 폰 노이만, 위그너 등 젊은 물리학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고 학파를 만들지도 않았으며 제자로는 박사 과정을 밟는 단 한 명밖에 없었다. 프러시안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활동했고 1930년대 초반까지는 솔베이 회의에도 관여했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프린스턴으로 옮긴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대학의 물리학 세미나나 학술 활동에는 참여했지만 그나마도 어쩌다 참여했던 터라 물리학계로부터 지적으로 고립되어 갔다. 연구활동은 주로 조수 바네시 호프만과 레오폴드 임펠트와 진행했으며 지난 다양한 연구 결과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이전에 그롬모와 함께 점 입자운동 방정식과 일반 상대성의 장, 공식들 간의 관계에 관해 연구했고 발터 메이어, 에른스트 스타우스, 피터 버그만, 발리아 바그만, 브루리아 카우프만과는 통일장 이론을, 보리스 포돌스키, 네이턴 로젠과는 미시 현상에 대한 양자 물리학적 접근의 가능성이나 현실주의 같은 철학적 문제를 연구했다. 그가 외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묘사한 것에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었다. 1937년 아인슈타인은 심리학자이자 스피노자, 쇼펜하우어 연구가인 친구 오토 줄리우스 버거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10년 전과 같은 문제, 전자기장과 중력의 통합을 놓고 아직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작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도 보람 있는 작업입니다. 제 능력을 벗어난 길이기에 어렵지만 매일의 삶을 놓고 보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 보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스스로는 물론이고 여기에 함께 있는 이들의 삶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를린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저는 이미 무력했지요. 당신도 그렇겠지만 누구나 우리는 외롭게 태어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외로운 여정과 대조적으로 오펜하이머는 1930년대 시간을 버클리에서 보내면서 미국 물리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다. 비록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의 과학자들로부터는 고립돼 있었는지 모르지만 역사학자 에리 칼러, 소설가 헤르만 브로흐, 철학자 파울 오펜하임, 역사학자 에르빈 파노프스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는 사교적이었고 지적으로도 깊은 교류를 하고 있었다. 플렉스너와도 긴밀해 고등연구소 운영에도 적잖은 영향력을 끼쳤다.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다양한 역할을 잘 소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9년 아인슈타인의 60세 생일을 맞아 진행된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과 자신의 연구 스타일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했다. 일단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물리적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크게 공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그를 조그만 아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그가 위대한 역사의 주역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타적이고 유머가 넘치며 배려도 깊지요.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박사와 일했던 이들이 자신들의 연구 결과가 완벽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인슈타인 박사를 증표처럼 내세운다면 일각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인슈타인 박사는 다른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능력을 가져 자신들은 부족하고 별로 쓸모없다는 느낌이지요. 이런 식의 존경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내와 끈기로 연구하는 모든 과학자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또 새로운 실험과 과학적 경험을 위한 기구들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발견이나 과학의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준 이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또 그들의 지식과 힘이 맺은 결실이 없었다면 과학자들의 업적도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흥미롭게도 오펜하이머는 당대 원자 물리학 최고의 프로젝트가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것, 아마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지칭이라는 평가를 더했다.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의 발견도 무수히 많은 다른 과학자, 기술자의 노고와 얽혀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과 상호 관계 속에서 분석과 발전을 통해 항상 과학적으로 성취해 갑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39년 물리학계의 고민을 두고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비록 오펜하이머의 최대 관심사는 변함없이 양자 물리학과 양자장 이론이었지만 칼텍 천문학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연구에도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역사적인 물리학 질문들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 해답을 얻었다. 1930년대 후반에 불거진 별들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 문제와 1938년 베테의 해결책을 보면서 오펜하이머는 무거운 별들이 핵에너지를 소진한 이후 중력을 못 이겨 붕괴되는 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제자 조지 볼코프, 하틀랜드 신도와 함께한 연구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블랙홀을 예측해 되는 것도 발견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 장 등식을 이용해 특이점을 해석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블랙홀을 설명하는 방법에도 적대적이었다. 장 이론은 아직 장 체계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블랙홀을 만들어내는 특이점에 대한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가? 내 소견은 특이점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이점과 연속체 이론의 연결점에 대한 설명이 이성적이지 않으며 장 방정식도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특이점의 존재는 특이점을 둘러싼 표면의 경계 조건, 장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제멋대로, 마찬가지로 이론이 더 모호해져 버리고 만다.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의 물리학적인 존재 가능성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프리먼 다이슨에 의하면 오펜하이머도 나이가 들면서 블랙홀에 대한 관심을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들이야말로 블랙홀 연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겼다. 아인슈타인이 고등연구소를 은퇴하던 1945년 누가 그 공백을 메울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파울리와 오펜하이머가 물망에 올랐는데 아인슈타인과 헤르만 바일은 교수들에게 편지를 보내 파울리를 추천했다. 파울리는 베타 원리와 전자 스핀 분석과 같이 물리학의 더 근본적인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에 비하면 오펜하이머는 그만한 공헌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가 에치스 릴리엔솔 보고서 수립에 공헌한 사실이나 미국 소련 사이의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한 바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왜 그렇게 정부 권력층 속으로 들어가고자 노력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 원자력 과학자 비상위원회에 가입하지 않은 것과 1947년에 있었던 기금 마련 만찬 행사 연설을 거부한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1947년 가을, 오펜하이머가 고등연구소 소장 겸 물리학 교수가 되면서 두 사람은 동료의 관계가 되었다. 아인슈타인은 다방면으로 교육을 받은 특별한 새로운 소장 오펜하이머를 깊이 존중했다. 그들은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1948년 어느 저녁 데이비드 릴리엔솔은 오펜하이머 집에서 아인슈타인과 식사를 한 일이 있었다. 아인슈타인 옆자리에 앉았던 그는 아인슈타인이 엄숙하고 진지하게 때로는 웃고 때로는 인상도 쓰면서 오펜하이머가 중성자라는 창조물에 대해 그리고 물리학의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버드와 셔윈에 따르면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 생일에 아인슈타인이 뉴욕 필하모닉 콘서트를 들을 수 있도록 뉴욕에서 50마일 떨어진 아인슈타인의 프린스턴 집 옥상에 라디오 안테나를 달아주고 새 FM 라디오도 선물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지성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각각 따로 볼 필요가 있다. 오펜하이머는 잠깐 연구한 후 일반 상대성 이론, 관찰 데이터의 부족 때문에 이론이나 양자화 버전, 개념적, 기술적 어려움 때문에
모두 수많은 이론가가 흘린 땀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든 영역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그는 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는 것에 반대했다. 1948년 10월 연구소에 막 도착한 프리먼 다이스는 부모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만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유효성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상대성 이론을 포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자 물리학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상대성 이론은 더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 물리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오펜하이머와 아인슈타인은 정치적인 배경도 대립하고 있었다. 1947년 반미활동위원회는 오펜하이머의 전 제자였던 버나드 피터스와 조셉 와인버그, 로시 로마니츠, 데이비드 봄을 조사했다. 오펜하이머의 동생 프랭크도 공산당 활동 전력이 있어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후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거기다 조셉 메카시 의원의 입김이 더해져 자신과 아내의 좌익활동 전력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런 환경인데도 계속 정부의 일에 관여하고 싶었던 오펜하이머는 반미활동위원회와 메카시를 드러내놓고 혐오하며 시민의 자유를 주장하던 아인슈타인과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느꼈다. 끊임없이 아인슈타인을 찾는 친구들로부터 연구소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도 그에게는 큰 고민이었을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정치적 입장을 확고히 정하고 전혀 타협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반미활동위원회와 메카시, 제너위원에 대항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일부에서 소개한 1953년 6월에 있었던 고등학교 영어 교사 윌리엄 프라우먼 글라스 사건과 12월에 있었던 아셰도위츠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는 일이다. 아인슈타인은 투옥도 각오하고 있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명성과 상징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받아준 조국의 문화, 정치적 안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녕이나 이익은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1954년 5월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속한 문화 자유를 위한 미국 위원회 ACCF 대표 솔 스테인으로부터 곧 있을 에너지 시민 자유 연대 행사에 아인슈타인이 참가하지 않도록 설득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이 행사는 아인슈타인의 75세 생일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ACCF는 에너지 시민 자유연대가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기관이라고 믿고 있었다. 오펜하이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솔스테인은 미국 유대인 사회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아인슈타인 박사가 공산주의에 물든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 유대인 사회가 또 공산주의와 연루될 수도 있어요. 또한 과학자들이 정치 바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퍼질 것입니다. 오펜하이머는 결국 그레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 아인슈타인을 설득하기 위해 시간을 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더 알아보려면 오펜하이머와 아브라함 툴린 사이의 오간 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4년 초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과대학은 오펜하이머를 운영이사회 이사로 선출했고 앞서 53년 8월에는 아인슈타인과 제임스 프랑크에게 명예 학위를 수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과 프랑크 모두 이스라엘까지 여행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학위 수여 위원 회장인 툴리는 오펜하이머에게 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청의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학위 수여식은 1954년 10월 프린스턴에서 대신 열렸고 오펜하이머는 끝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시 오펜하이머는 그레이 위원회와 원자력위원회에서의 지위 및 보안 등급 박탈을 두고 씨름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가 작성한 노트를 보면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학위 수여위원회는 분명히 아인슈타인 이름 다음에 프랑크 이름을 놓았으나 그의 노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 두 사람의 명예 학위 수여를 환영합니다. 프랑크 박사와 아인슈타인 박사는 과학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저희는 기관과 학자 또 전 세계의 화합을 돕는데 크게 기여한 두 분의 지성을 높이 치하합니다. 오펜하이머의 질투. 1955년 4월 18일 아인슈타인이 사망한 며칠 뒤 프린스턴 대학 신문은 추모글을 실었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썼다. 그는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1905년에서 25년 사이에 물리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고 우리는 지금도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가능하게 했다. 그가 만든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리는 우주와 시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과학 세계를 통틀어 가장 원대한 단일 이론을 창조했고 중력의 보편성과 우주를 향한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다른 대부분의 과학적 발견과 달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그의 천재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어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가 소박하고 친절하며 따뜻한 유머를 구사하는 허례허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고 썼다. 이는 정확한 표현이었다. 아인슈타인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억압을 받으며 공경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일어설 사람이었다. 그는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 평생 저항하며 살았다.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의 친절한 인성과 방대한 업적과 그 깊이를 능가하는 그만의 매력은 이것이다. 바로 세상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신념이었다. 그는 그 신념의 증거들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신념 자체를 남기고 간 것이다. 오펜하이머는 1956년 1월 리뷰스 오브 모던 피직스를 통해서도 아인슈타인이 물리학계에 미친 영향에 찬사를 보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과 업적을 사려 깊은 시각으로 표했다. 특히 마지막 몇십 년간 남긴 업적에 대해 간략하지만 존경을 담아 소개했다. 그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원자의 특징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바로 통합의 장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상대성 이론을 통해 전자기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에도 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그는 질량과 전기의 부분적 응집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애썼으며 양자 이론을 통해 설명되는 부분을 원자 세계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이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통합 프로그램에 시간을 낭비했다며 폄하했다. 25년간 고등연구소가 아인슈타인의 연구비를 댔지만 연구 결과가 없다면서 불평하기도 했다. 오펜하이머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와 보어의 상부성 원리를 추종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게 보낸 몇 차례의 편지에서도 아인슈타인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939년 라디오 방송과 글에서는 아인슈타인을 칭송했지만 아인슈타인 사망 10주기 프로그램에서는 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식도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던 시기에 오펜하이머는 유네스코 초청으로 파리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 연설을 위한 단 하루 동안의 여행이었다. 이날 페르디낭 공세트와 줄리안 헉슬리도 오펜하이머와 연설할 예정이었고 다음 날에는 지오르고 산틸라나, 제럴드 홀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보니파티 미카일로비치 케드로프, 장 피베토 등의 연설이 잡혀 있었다. 오펜하이머는 1965년 12월 13일 콜로퀴엄 첫째 날 저녁에 연설을 시작했다. 우선 그는 아인슈타인을 30년 이상 알고 지냈으며 고등연구소 소장이 된 후에는 친한 동료로서 친구가 되었다는 말로 이후 연설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창의성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 대해 역설한 후 아인슈타인에 대한 비평적 태도도 잊지 않았다. 인사말에서 그는 말했다. 아인슈타인, 그의 천재성을 에워싼 신화의 구름을 걷어내고 그 뒤에 있는 위대한 삼봉 우리를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언제고 그렇듯이 신화는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신화의 진실은 무엇인가?
오펜하이머는 곧 아인슈타인의 뛰어난 독창성에 대해 말을 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요 자연 철학자였으며 이 시대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양자의 시대를 열었고 그 어떤 신호도 빛의 속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세계를 단순하면서도 뛰어나게 풀어냈지 흐리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프란스 디키 이론을 염두에 두면서 오펜하이머는 말을 잇는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인 이해의 다른 이들을 통해서는 증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합적 이해를 추구했던 그의 이론은 최근 10년 사이에야 겨우 기하학과 중력 연구의 발달로 조금씩 이해되고 있습니다. 빛조차 중력에 의해 굴절된다는 그의 선험적 가능성은 오늘에야 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인슈타인의 독서 목록, 대인관계, 연구 노트 등을 통해 알게 된 그의 세 측면에 관해서도 말했다. 첫 번째는 다른 고전 물리학자들의 연구 혜택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맥스웰과 볼츠만의 전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둘은 복사열과 다양한 소립자의 관계에 대해 연구했다. 아인슈타인이 원자 시스템에 의한 빛 흡수 작용에 관한 법칙 연구는 물론 광자와 빈의 법칙, 플랑크의 법칙 사이의 상호 관계를 살필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맥스웰과 볼츠만의 연구 덕분이었다. 두 번째는 무한히 세밀하게 확산되는 시공간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현상을 포괄하는 장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열정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 열정이 있었기에 아직 뚜렷한 증거가 손에 잡히기 훨씬 전부터 중력의 장이론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인슈타인의 철학에 관한 것으로 오펜하이머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원칙 형성이라고 그 특징을 설명했다. 아인슈타인은 합리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원칙은 충분한 이유를 가진 인과 유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리성은 항상 일관적이며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야 하고 물리학에서는 명확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했다.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의 신념이 유럽의 오랜 철학적 전통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데카르트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영국 경험론, 찰스 퍼스, 미국 실용주의로 이어지는 계보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철학이 단순히 계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합니까? 더 나아가 자연의 법칙은 단순한 관찰의 결과가 아니다. 자연의 법칙은 관찰의 범위를 결정한다.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 머무는 25년간 웬일인지 이런 측면을 잃었다며 말을 이어갔다. 슬프기는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 이론이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는데 오펜하이머는 이를 두고 아무도 그렇게 대단한 시도를 해볼 생각은 못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내부적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기에 아인슈타인은 결국 인과성과 연속성이 버려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양자 이론을 싫어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연구를 죽여야만 하는 입장에 처한 아인슈타인은 그 손에 칼을 들고 괴로워했습니다. 또한 전자기장과 중력을 하나로 묶어보려는 시도에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고 환영 속에서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오펜하이머는 저는 당시 아인슈타인의 제자들이 그의 이론을 알아듣기에는 설명이 너무나 부족했지만 지금 그 이론은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 말했다. 따라서 그의 이론은 당시 지나치게 우연에 의존한 방법론으로 증명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두가 자신의 프로그램에 애정을 가져줄 것을 항상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전문 물리학자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또 아인슈타인이 외롭고 항상 홀로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비록 충성스러운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애정이 그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만지지 못했으며 많은 제자를 두지도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 함께 연구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조수에 불과했지요. 젊은 시절 그가 쓴 논문들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지만 오류투성이었으며 이를 수정하여 출판하는 데 10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류를 수정하는 데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아인슈타인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주위를 즐겁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했다. 벨기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연주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는 아돌프 부시와 더 많이 바이올린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연주 실력이 영 꽝이었지요 라고 말해 강당에 들었던 사람들에게서 폭소를 자아냈다. 오펜하이머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러고는 남에게 해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성격을 비롯해 아인슈타인의 고매한 인품과 인류애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인류를 대하는 태도를 산스크리트어 아인사, 즉 어떤 생명체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에 비유했다. 자신이 보는 어떤 종류의 폭력이나 잔인함에 대해서도 항거했고 특히 전쟁 이후에는 원자폭탄 등의 폭력에 대해 깊은 믿음과 마음을 담아서 저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아인슈타인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던 전도서 기자의 준엄한 20세기 가르침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쫓던 희망의 덧없음에 대해 오펜하이머는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 번은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에게 말했다. 사람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후의 삶은 좀 이상해진다네. 헛되고 헛되다고 말할 때 오펜하이머는 아마도 이때의 장면과 아울러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유행했던 바니타스 화풍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그림들에는 성공과 영광을 상징하는 온갖 대상 앞에 인생이 덧없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항상 놓여 있다. 죽음에 임박한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오펜하이머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오펜하이머의 강연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다음날 뉴욕타임스에는 아인슈타인에 대한 오펜하이머의 무비판적이지 않았으나 따뜻한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다. 기사는 약 1000명의 참가자 앞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아인슈타인의 초상을 그려나갔던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초기 연구 업적은 놀랄 만큼 아름답지만 오류투성이였으며 이를 바로잡는 데만 10년이 걸렸으니 오류 수정에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대단한 사람이라며 비판했다는 내용도 소개되었다. 또한 학파도 없고 제자를 많이 두지 않은 것, 원자폭탄 개발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핵분열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편지로 알렸지만 그것이 중요한 사실은 아니다고 말했던 사실 등도 함께 보도했다. 기사를 접한 오펜하이머의 동료 에이브러햄 파이스는 오펜하이머에게 편지를 써서 보도 내용이 조금 불편했다고 완곡하게 전했다. 오펜하이머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 오랫동안 아인슈타인 비서로 일했던 헬렌 듀카스는 이 기사의 붕괴에 이런 마음을 오펜하이머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펜하이머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내용이 아닌 자신이 편집한 내용을 편지에 동봉하여 듀카스에게 보냈다.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진심으로 당신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봉한 것은 제가 실제로 강연했던 내용으로 더 진실에 가까운 그리고 더 호의적인 편집본입니다. 오펜하이머의 강연 내용은 여기저기로 퍼져나갔다. 스위스 일간지 가제트 드 로자는 12월 22일에 강연 내용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 실었다.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는 제랄드 보노 기자가 강연 후 위스키를 마시고 있을 때 오펜하이머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그것은 강연 내용보다 더 날카로운 시각을 전하고 있었다. 마지막 연구 기간 동안 아인슈타인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수 한 명을 두고 항상 혼자 일했는데 조수의 역할은 잘못된 계산을 고치는 것이었죠. 실험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룬 모든 업적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지식의 통합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러면서 오펜하이머는 적어도 아인슈타인은 그 시대에는 혼자 고독하게 연구해 놀라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단지 조금만 성품이 강했더라면 이라고도 말했다. 보노는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리움이 남았는지를 물었다.
오펜하이머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당연하지요. 저는 젊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요.